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건설 관련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화공 쪽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인트로 주신 것처럼 요즘에 저희가 뭐 토목 건축으로 대별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덜 뽑고 나머지 부분을 좀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안에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대학원에 몇 번 와서 수업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집사람 따라다닐 때 이 문 앞에서 한참 서서 맨날 기다리던 기억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수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학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산업의 뉴 파라다임으로 정했고요. 저는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처럼 저희가 약간 건설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삽질한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저 딱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설을 한번 다른 면으로 한번 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요? 네, 제가 저 선물도 초콜릿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손 들고 빨리 얘기하시면은 스타벅스에서 만든 닥 초콜릿이 나오겠습니다. 예. 누군가요? 예. 크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누군가요? 예. 도시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 임프레션을 좀 주는 그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데렐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뒷골목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뭐 누군가요? 예, 푸죠. 예.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건설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건설에 대한 이슈는요. 뭐 글로벌하게 어쨌든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서스테이너블이 대 이슈죠. 요즘뿐만 아니라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기존에 회사는 저희 같은 큰 대기업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프로스페리티, 그러니까 이코노믹 이슈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익을 많이 내길 것인가. 그렇게 회사 경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돈만 벌러 다니는 조직이면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국가들, 나라들,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사람들, 우리의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people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소셜 이슈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기업들이 뭐 CSR이라 그래가지고 뭐 연탄도 날르고 뭐 가서 도시락도 날르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저희도 학점이 있어요. 회사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크레딧을 따야 됩니다. 수업처럼. 그래서 CSR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선물을 갖고 오고요. 여기다가 아까 놔둬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요. CSR이 뭐의 약자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빨리. CSR. 저희는 크레딧을 땁니다. 없으세요? 이런.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회사가 이코노믹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피플 이슈를 보기 시작하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모럴이나 이코노미가 합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까 앞에 나온 것들은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주로 지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만 돈 벌고 막 건설하고 사업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고 떠나가면 요즘에 최대 이슈는 CO2 이미션이잖아요. 그죠? 온도가 달라지고 어떤 있던 나라가 잠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에서 COP21이라는 어그리먼트가 새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산업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코노믹 이슈에서 people, 소셜 이슈로 왔다가 지금은 플래닛인데 주로 플래닛과 관계되는 거는 인바이러먼털 이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딱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써 있는데 저희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세대에 먹고 살 걸 잘 남겨놓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읽으면 한글인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어로 써놓으면 더 어려워서 번역을 한 건데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에 뭘 갖고 먹고 살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토목 출신이긴 하지만 지난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전략하고 기획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설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한 회사들, 아니면 컨설팅 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제목을 보면 10 Global Sustainability Issue 20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여러분이 막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그때쯤 되면 과연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서스테이너블한 이슈는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KPMG라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컨설팅 회사, OECD, PwC 이 가장 유명한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보고서를 뽑아서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죠?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에너지에 관한 얘기, 아까 COP21 얘기도 했지만 자원 고갈, 물, 생태계, 뭐 인구 증가, 도시화, 뭐 부의 편중, 식량, 산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건설로 바라보건데 오늘 그래도 뉴 파라다임의 건설로 바라보건데 어느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가장 큰 임팩트를 줄까라는 거를 보고선 저희가 썸머리 한 게 이렇게 됩니다. 앞에 10개를 10 메가포스라고 그래요. 앞으로 2030에 서스테너빌리티를 컨트롤할 10 메가포스인데 그 중에서 아까 난 어바니제이션이라든가 리소스 가스티라든가 뭐 퓨얼, 워터 이런 것들이 건설 분야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가장 중요한 4 메가포스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하면 앞으로 아웃룩 오브 2030이면 얘네들이 앞으로 2030 되면은 어반 퍼퓰레이션이 저렇게 늘어나고 어반 에어리아도 늘어나고 엄청난 도시화가 팽창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산업을 저희는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석유를 포함한 모든 리소스 익스트랙션이 막 늘어나겠죠. 고갈되겠죠. 에너지 디맨드가 올라가겠죠. 워터 쇼티지가 오겠죠. 카본 폴루션 오겠죠. 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아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리스크가 생기냐 하면 요 옆에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죠. 저런 게 건설과도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 아파트 크게 졌잖아요. 뭐 45평, 50평, 60평, 뭐 70평, 80평 짓다가 요즘에 작게 짓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또 집을 요새 안 살라 그래요. 빌릴라 그래요. 자동차도 이제 안 살라 그래요. 빌릴라 그래요. 우버가 나온 거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우버 이후에 요즘에 이런 거 강남에서 저녁에 늦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밤에 한잔하고 집에 가려면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앱 두들기면 버스가 옵니다. 밤에 술 취하고 이상한 아저씨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택시 협회에서 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은 탈래도 안 태워주면서 할래니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스크를 잘 째려보니까 그 다음에 뉴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개발, 제가 책임지는 연구소 쪽에서는 이런 메가포스로 인해서 생기는 리스크를 들여다보건데 저런 뉴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생겨서 저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까 교수님도 살짝 했지만 스마트 시티 같은 앞으로 조금 뒤에 나옵니다. 첨단 물리나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런 이제 이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물류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화 같은 거. 아까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저 연구소에 사실 제로 에너지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걸 새롭게 지어놨어요. 그 얘기는 그 국토교통부가 막 이런 공무원들이 막 얘기해. 제로 에너지 빌딩이다. 다시 말하면 빌딩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물론 돈을 무지 쳐발라면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에피션시가 어떠면 좋을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가 이제 잘 안 쓰고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쓰죠. 물사업. 제가 요즘에 물사업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시스템도 만들고.
저탄소 산업 구조 만들고 친환경 소재 같은 거 소재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여기 보시면 자원이 부족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건설하는데 가장 기본 재료가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를 만드는 결합을 하는데 들어가는 놈들이 시멘트라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에서 애들이 벅벅 긁으면 시멘트 때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멘트가 모든 뭐 발암 물질의 총 본산인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뭐 제가 반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어떤 건설 재료를 만들었냐면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시멘트를 다른 물질로 대체한 거죠. 그러고도 별로 안 비싸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 머티리얼이라 그래요. 시멘트가 안 들어가고선 만드는 그런 그 건설 재료도 있고, 근데 그 대신 그게 비싼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시라는 바이 프로덕트하고 또 뭐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버터매시라고 밑에 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철소에서 나오는 또 슬래그라는 걸 또 이용하면 그놈이 화학적으로는 성분이 상당히 시멘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버려야 될 부산물을 잘 섞어서 기존에 있는 골재와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은, 그리고 CO2가 제로인 건설 재료가 나오는 거죠. 요즘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공사하려고 그러면 그 발주기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발주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질 건물은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어줘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만든 차트로. 니네가 와서 돈만 벌지 말고 지을 때 거기에 살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사운드하게 살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CO2 안 나와서 우리가 이 건물 지어도 주변에 임팩트 없이 편안하게 살게 환경 해치지 않게 해줘.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설계를 서스테이너블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재료를 갖고 오는데 CO2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어줄게. 니네 나라에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갖다 써서 오히려 만들어줄게. 이런 옵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 뉴 비즈니스 에어리아가 저희들이 요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겁니다. 사실은 요 뒤에 시간이 저는 처음에 2시간인 줄 알고 이걸 만들었는데 요 뒤에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드론 그 미국의 구글이 투자한 회사인데요. 요즘 드론 한 2, 3년 전부터 하던 회사예요. 그 회사는 드론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근데 구글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뭘 잘하냐면 얘네들을 이미징을 오버랩 해가지고 대충 빡빡빡빡 사진 찍었는데 돌아와서 컴퓨터에 와서 안 치면 그 화면이 완전히 3D로 제대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네 나라 해외 현장에 있는데 여기 앉아서 사장님이 니네 현장에 모든 돌아가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전 현장을. 근데 얘는 한 2시간마다 날아가서 돌아오고 사진 찍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큰 현장 가면은 몇만 명씩 일하니까 자재가 쌓여 있는 걸 찍고 그 자재가 없어지는 정도를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 그 정도로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드론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드론이 찍은 사진을 3D로 잘 만드는 기존의 구글 애들이 잘하는, 걔네들이 구글 맵을 갖고 있잖아요. 매핑 기술을 이용한 뒤 서비스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무지 요구해서 저희가 못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요즘에 경진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구글을 쓰려고 저희가 가장 먼저 쓰려고 그런 게 사실은, 러시아에 저희가 큰 비료 공장을 짓는데 엄청난 토공 공사가 많아요. 흙을 깎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그냥 얘가 쭉 떠갖고 쭉 찍고 오면 그 토공이라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깎아내야 되는지 산이나 땅을, 그런 것들은 얘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얘가 그 양을 계산해줘요. 찍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입방미터로 얼마 드러냈네. 그 다음에 건설 장비 몇 대가 잘 거기다가 또 GPS를 달면 건설 장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안 자고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려고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역적인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러시아 그 나호카라는 데인데 그 옆에 얘네들 미사일 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미제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런 거 띄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갔더니 그 러시아 사람들 아주 아주 딱딱하죠. 또 우리가 중동에 가서 띄우려고 그랬더니 미군 애들이 드론으로 누굴 죽이잖아요, 자꾸.
그 걔네들 IS나 이런 애들 사살하잖아요. 그랬더니 드론 그러면 싫어해요. 반대쪽인데도.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띄우려 그랬더니 아 이게 청와대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또 못 뜨게 해요. 그래서 요즘 그건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여기가 어쨌든 북한 애들 때문에 그 항공 금지 구역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마 많이 이제 풀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TV나 스마트카. 저희는 요새 스마트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 그룹이니까. 건설하고 자동차가 뭘 같이 하나? 할 일이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이 자동차가 완전히 요새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IT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전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현대차 안에 오트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페이 좋습니다. 와서 오는데 한마디. 저기 밖에 뭐가 붙었대요. 예,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보다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자동차가 완전히 반도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소도 괜찮아요. 판교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와 건물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차가 집에다가 어떤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은 아직 끝나진 않은데 자동차 자율 파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얘가 와서 알아서 여자들이 특히 고민하는 거 차 대는 게 어렵잖아요. 남자들보다. 이제 알아서 이제 다 되게 만들고 내리고 가면 그냥 알아서 지가 쓱 되게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차가 들어오면 집에다가 차가 왔다. 뭐 그건 지금도 하는데 근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집에다 차 갖다 놓고 동네 가서 한잔하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은 들어온 거, 차 들어온 걸 다 알고선 빨리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왜 안 들어오나 그래갖고 뭐 그러다가 바람 피자 걸린 아저씨도 있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심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가 프로덕트가 스마트로 바뀌는데 건설도 스마트 컨스트럭션이고 시티도 스마트 시티로 변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아까 교수님이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는데도 미리 요새 이게 화두입니다.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기본은 IT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IT가 어디로 접목을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회 다 같죠. ICT로 이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지금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물 하나 잘 져서 돈을 얼마 남길 생각을 하고 토목하는 사람들은 도로 하나 잘 깔거나 교량 하나 놓거나 댐 놓거나 이래서 돈을 남기려고 그러고 근데 더 크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 도시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가 대부분의 도시는 메가시티는 다 해변에 있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뭐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시티는 해변에 있고요. 저 그림 뭐 좀 작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지만 도시가 생기면 건물이 생기고 건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야 되면 인프라가 깔리잖아요. 도로, 교량, 그 다음에 그 외에 걔네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 위를 다닌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차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차 다니면서 요새 T맵도 보고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이 결국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거를 요새 범인을 잡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고속도로 싹 지나갈 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는 회사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돈도 내주고 좋아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회사가.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려고 찍잖아요. 그게 그 안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 좋은 데 갈 땐 요새 안 찍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쫙 제가 집사람하고 제 차를 한번 탔는데 주로 집사람이 딱 하니까 얘가 쭉 제가 그동안 이거 찍었던 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슬쩍 한번 보더라고요. 이상한 데 안 찍혔나. 순간 뭐 저는 깨끗하게 살지만 불안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보가 무지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편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안도 엄청난. 그래서 저는 도시가 생기잖아요. 물 공급이 엄청 중요합니다. 바닷물에서 저 안으로 물을 주려고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디살리네이션이라고 그래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크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대통령이 UAE 갔다 와서 UAE 같은 나라는 사실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가지고 기존에는 중류했는데 지금 막으로 걸릅니다. 멤브레인이라는 막으로. 그래서 RO 시스템이라는 게 리버스 오스모시스로 하는 멤브레인이 계속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물
여러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쓰고 나면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나면 아니면 우리가 쓴 물이 폐수로 나가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어떤 농도로 어떻게 가서 어디에 모여서 다시 걔를 깨끗이 써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메저링이 돼요? IT 센서로 메저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한테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야 여기에 빨리 우리가 저 수처리 시스템을 가동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메저링이 된다는 얘기는 요새 IoT가 인기잖아요. 이제 집도 IoT, 요새 뭐 홈 IoT 그래서 현대건설이 얼마 전에 그 사진이 좀 이따 나오는데 SK텔레콤하고 MOU를 맺었어요. 저희 사장님하고 SK텔레콤 사장님하고 건설에서 제일 센 사람하고 모바일폰에 제일 센 사람이 만나서 맺었어요. 그래서 둘이 뭘 했냐면 스마트 홈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100세 가전들 앞으로는 가전도 IoT 가전이다. 지금 나오죠. 냉장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IoT 자가 붙으면 밖에서 모바일 폰으로 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지가 다 센싱을 하죠. 그것만 하나요? 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다 에너지 서플라이를 해야죠. 발전 시설이 있어야죠. 근데 옛날같이 석유 떼 갖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들이 그런 걸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부족한 데는 지열도 땡겨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풍력 꽂아갖고 풍력에서 나오는 리뉴어블 에너지로 그래야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리드 시스템으로 엮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서 발전된 전력이 밤 같은 때 되면은 전력이 남잖아요. 그럼 갖고 있다가 나라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ESS라고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라는 사업이 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를 아파트에 설치하면 국가가 요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이 건설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만나죠. 한전에다가 저희가 아파트에서 이걸 팔 수 있어요. 저희 지금 건물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아요. 그리드 안에서. 그 외에 인프라스트럭처도 자, 이제 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도로를 가면서 차에 요즘에 제네시스를 보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깜빡이 안 주고 차선을 바뀌면 핸들이 무릎 떨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보셨어요? 근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귀찮아. 그리고 꺼요, 그 옵션을. 그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걸 끕니다. 근데 싹싹싹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부룩부룩 떨리니까 기분은 그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방구 꼈지?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에요. 이름이.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어느 데 쓰는 거냐면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운전하다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버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어.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죠. 내가 졸고 차가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맨 바깥 차선 가다 밖으로 튀어나갈 때 얘가 부룩 해주면 제가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를 막으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쇠치기 사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때마다 왜 바꿔 사인 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라 그래서 이제 차가 기존의 크루즈는 외국 차는 다 있었죠. 우리나라 차도 다 있었죠. 내가 100km per hour 셋업 해놓고 가면 100km를 가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풀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달리다가 내가 다시 해야 돼, 이걸. 달리면서 버튼 누르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놈은 자기가 가다가 앞차와 거리가 좁혀져서 내가 80, 90 돼도 얘가 안 풀리고 그냥 슬그머 왜냐면 자기가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안 밟아도.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이죠. 줄었다가 얘가 쓱 가면은 다시 자기가 100으로 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름 똘똘해졌죠. 그건 이제 차와의 관계고 그걸 V2V라고 합니다. Vehicle to Vehicle. 그 다음에 Vehicle to Infrastructure였어요. 얘가 도로에 있는 시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어떤 세대가 오냐면 곧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강한 와이파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요즘에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뭐 30km로 지나가라 그러고 하이패스 지나갈 때 원래 30으로 가라 그러는데 7, 80으로 지나가도 가끔 얘가 실수할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멀티 채널을 그냥 200km로 지나가도 돈 빼갑니다. 실수 거의 안 하고. 그런 새로운 액세스 방법이 있고, 이제 와이파이라고 웨이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의, 오토노머스 비어클이 되는 거죠.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요즘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됐죠. 우리가 좀 늦었는데 오토노머스 비어클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차와 차와의 거리, 차 간 거리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운전자에 따라서 차 간 거리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걸 붙여서 운전할 수 있어요. 특히 트럭들 이런 애들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가라 그러면 차선의 효율성이 좋아져서 4차선 만드는 걸 3나 2차선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피션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빌딩이 되죠. 스마트 빌딩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결국은 나 차를 타고 집에 오지만 내 차 안에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조명도, 온도도, 청소 시스템도 가등하고 에너지를 다 효율적으로 보안 시스템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가 저희 회사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외에도 많고요. 이 위에 기본적인 컨셉은 IoT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ICT가 커버링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SK텔레콤이 MOU를 맺고 서로 컨버전스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 시티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무슨 위원회 위원인데 이제 이 돈을 막 연구비를 지금 국토부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 나가서 이기려면 또 뭐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제 그 홈 관련돼서는 IoT 제품이 기술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벌써 통상부, 국토부, 미래창조부에서 이쪽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해서 국책과제를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벌써 메가시티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송도에 하고 있고 저 사진 잘 보시면 이 사진 잘 보시면 저희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SK 사장님하고 사장님보다 좀 잘생긴 요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IoT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곧 이거를 시연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SK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나중에 얘네들이 전부 다 야 니네 아파트는 전부 다 SK가 뭐 깔아 SK로 뭐 깔아야 돼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KT 쓰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계열사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 계열사 안에 이런 IT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오투노는 반도체 만드는 데고 여러분 잘 모르는 오토에버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 IT 회사입니다. 오토에버라고 거기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시스템을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건설 신문 저희들은 요새 신문에도 요새 혹시라도 보시면 매경이나 이런 건설 관련 뭐 매경은 건설 관련은 아니지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 홈페이지 보시면 이 기사를 어떤 분이 띄웠는데 미국의 어느 그 올란도인가요? 플로리다주 올란도인가요? 어떤 큰 어뮤즈먼트 파크인가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하나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크기가 미식 축구장 250개라 그러던가요? 뭐 250개인지 그 사이즈인데 앞으로 사람들이 차를 안 사게 되고 점점 요즘 미국 대학가에 가면은 우리도 그런 게 점점 가능한가요? 저는 아까 주차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대학생들이 요새 와서 뭐 제주도 가니까 쏘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딱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굳이 안 살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차도 안, 그 자동차 회사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렌트 회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대부분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20대, 30대는 내가 웬만한 거리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 모르겠는데 글로벌하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별로 안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연배가 높을수록 차는 죽어도 필요해. 근데 나이가 젊어질수록 뭐 필요하면 뭐 렌트해서 딱 찍어서 사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때문에 생각도 안 하던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데 우버가 생기고 우버 버스가 생기지만 주차장은 사라진다. 그러면 굳이 큰 넓은 땅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공유사회가 오면서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드론에 의해서 모든 일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BIM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하는데 그
정도를 얼마 전에 우리 새로운 아이폰 나온 어딥니까? LG 건가요? 거기서 해외에서 스페인인가요? 거기서 오픈할 때 VR을 다 씌워가지고 아마 봤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요즘에 3D로 설계를 다 한 BIM을 저런 걸로 룸에 가서 보면서 과연 이 안에 입체적으로 보면서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됐고 그런 것들을 발주자하고 저희들이 앉아서 같이 협의하고 워룸 같은 데서 그래서 VR 기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모든 도면이 3D로 돼야 된다. 4D, 5D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저런 쪽으로 굉장히 저거 전부 다 IT 기계거든요. IT 기계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모든 현장에 쓰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문화가 사라진다. 역대권위는 전체적인 그런 파라다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조직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현대 자동차, 원래 현대 건설이 모든 현대의 엄마 회사, 아빠 회사잖아요. 그죠? 요즘 자동차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그죠? 옛날에 자동차 애들 우리 밑에서 이렇게 어린애처럼 놀다가 큰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되는데. 이거 녹음 뜨는 거죠? 걱정이.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워낙 세계 글로벌 5위예요. 5위로 성장해서 이제 다시 저희를 4년 전에 M&A 해서 이제 자동차 그룹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자동차는 세 개 축으로 비즈니스가 돼 있어요. 축이 자동차, 현대 기아차로 되면 자동차 축. 그 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트론이 반대쪽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MN소프트가 맵이에요. 여러분 맵. 요즘 어떤 맵을 만드냐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주 커다란 지하 공간, 지하실이 넓은 그런 컴플렉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맵이 안 뜨잖아요. 그런 데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맵 작업을 하더라고요. 오토에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회사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래서 커다란 자동차 축하고 현대 스틸로 되면 철강 축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축이 있습니다. 건설은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밑에 종합 설계라고 설계 회사도 있고 조그만 자회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메이저 회사만 51개 회사가 그다음에 정직만 25만 명. 정직 아닌 분들도 계시죠. 매출액이 241조, 영업이익이 16.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하러 가거나 그럴 때 슬쩍 알아두시면 이걸 영어 프로젝트 할 때 3axis of business라고 그래요. 세 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쩌다가 물어보면 너희들은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도 하고 건설도 하잖아요. 회사가 몇 개쯤 되는데 그런 거 상식으로 나중에 면접한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은 47년에 만들었고 직원이 저렇고 이래서 ENRG라고 건설 회사의 전체적인 옛날부터 나오는 매거진인데 랭킹 같은 것도 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글로벌 매출 14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글로벌하게 14위죠.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처럼 한 5위 레벨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한 2020이나 2015 정도 2025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지속경영 평가, 지속가능 평가, 아까 제가 서스테이너빌티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면접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DJSI가 뭐냐?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DJSI가 건설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다우존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이나 투자, 미국에서 전체적인 투자하는 투자 회사죠. DJ 서스테이너빌리티 아까 얘기했죠. 지속 가능 지수죠. 인디시즈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을 얘네 회사가 얼마나 미래를 생각한 지속 가능적인 경영 활동을 하느냐를 평가했는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세계 1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사실은 아까 나온 그 2030 10 메가포스가 거기서 나온, 물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글로벌한 컨설팅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미래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보고서가 사실 있고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DJSI 저희가 세계 1위로 돼 있고 저런 거는 미래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수상을 하는 거죠. 세계 1위 수상 뭐.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화면이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현대건설이 1966년 우리나라 건설 사상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공사한 프로젝트예요. 해외 나가서 공사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하고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잘 모르고 해서. 잃었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요 분이 누군가요? 현장 직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에서 관리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저 때 나중에 수필 같은 거 읽어보면 저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분쟁이 나서 그분들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다 때려 부셨는데 이 돈통을 들고서는 안 뺏겼다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다가 경부고속도로 짓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지금은요, 저희가 총 59개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죠. 국내 공사 거의 별로 안 합니다. 작년에 매출의 한 65%가 저희가 글로벌 사업이고요. 예. 지금까지 814개 현장을 준공했고 지금도 75개 해외 현장이 가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놀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주로 중동에 많죠. 아시아 태평양 요 부분이 많았는데 CIS로도 가고요. 요즘에 아프리카도 가고 놀라운 거는 요 사우스 아메리카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사에서 스페인어도 많이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면접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스페인어에서 좀 배웠어요. 진짜로. 조금 합니다. 예. 아니 예전부터 좀 언어가 재미있어서 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우스 아메리카 가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어떤 영어 다음에 스페인어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스페인어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본사도 그렇고 스페인 친구가 연구소에 있기도 하고요. 강의가 익히고 있고 수업 자기들 듣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 우스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면접을 들어갔는데 재작년에 환경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나온 어떤 여학생인데 막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요. 너무 스펙도 좋고 그래서 저 친구 뽑아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자소서에다가 영어는 능통으로 돼 있고요. 스페인 말도 미디움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불행하게 제가 조금 하잖아요. 그 제가 스페인 말을 물어봐도 몇 마디 되겠느냐. 나도 요새 배우고 있다 그랬더니 물어보라 그래서 2마디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 하고.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사실은. 그 순간에 긴장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고 그 줄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어쨌든 잘 안 됐거든요. 아마 돌아가면서 어디 가서 쓰지 않았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놈 이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기업에 됐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와서도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한다. 저희는 이렇게 저 마북동에 있는 단국대학교하고 가깝습니다. 죽전 쪽 바로 저 산 너머가 죽전이고요. 제가 책임자고요. 우리는 조직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그러면 주로 이제 토목 쪽 인프라 사업하는 건축,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저 분야가 요새 많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전체 플래닝하고 스트래티지 만드는 기획 쪽이 있죠. 그래서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정직만 183명이고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박사가 한 60명 있고요. 나머지는 석사고요. 학사도 몇 명 있고 전공은 토목 건축이 되게 많고요. 자, 저희가 우리나라 건설 회사의 대부분의 같은 현상인데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설 회사를 영어로 EPC라고 그래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그래서 시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잘해야 되고 설계를 잘하고 시공도 잘해주면 구매. 이 건설의 80%가 사는 거예요. 발전소를 지면 터바인도 사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사는 파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 우리나라 전체 건설회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은 설계를 못해요. 남의 걸 빌려와요, 자꾸. 뭐 조금 저희가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교량 같은 거 지면은 뭐 한강에 있는 멋있는 교량 짓지만 해외 나가서 질 때는 그 설계를 다 외국에 있는 회사한테 가지고 옵니다. 솔직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짓고 그랬잖아요. 지은 거지 설계는 다 외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 그 터키의 세계,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교량이라고 짓는데 그 설계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볼란서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한 거예요. 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할까? 이제 그걸 따라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부분을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해서 막, 이분은 좀 연세가 72세입니다. 예. 연봉이 2억 얼마예요. 예. 이거 다 그 정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 사람은 발전소, 벡텔이라고 유명한, 들어보죠? 벡텔, 아벤고아 뭐 이런 유명한,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지금 현장 가 있고요. 영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초고층 쪽에 유명한 터널한 데서 있던 윌리엄이란 빌리란 친구도 이번에 와서 우리 GBC 때문에 새로 왔고요. 집 주고 2억이 넘어갑니다. 집 주고 월급만 집 주고 인터넷도 깔아주고 TV도 깔아주고 그리고 2억이 넘어가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저기 저 외국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이 연구소 안에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인터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글로벌하게 같이 일해서 팀에서 자동으로 영어가 잘 됩니다. 그냥 같이 일하니까. 뭐 영어가 머리 그쪽 그럴 수 있는 경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글로벌 돼 있다. 제가 뭐 저희는 이런 일합니다, 이런 일합니다는 안 하려 그래요. 뭐 토목은 뭐 교량도 하고 땅도 파고 저 ITS가 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V2V 자동차와 인프라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저런 걸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하고 뭐 카타르 이런 데 하고 있다. 건축은 대부분 요즘에 그린 스마트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대차 그룹의 본사를 삼성역에다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한 105층짜리 짓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큰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저 안에 아파트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완전 제로 에너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전에서 안 사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그게 꼭 좋은 거냐. 70% 60%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피션시 좋은 거. 그 다음에 카타르 같은 데에 카타르 저 건물은 질 때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카타르 왕 빅께서 저 건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 하나하나 저 납작납작한 게 BIM으로도 한 건데요. 사막의 장미, 데저트 로즈라는 장미의 장미 잎을 모사한 거예요. 그러니 장미꽃을 콘크리트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저게 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하면서 고생 많이 한 그런 프로들. 그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이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가 원주에 있는 하수처리장이에요. 하수처리장은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버린 물이 와서 모이는 데죠. 그 하수처리장을 정화하고 남으면 거기에서 슬러지라는 찌꺼기가 남아요. 가라앉는 놈들. 그 슬러지를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그 반응을 시키면 거기서 바이오가스라는 가스가 나와요. 그거는 뭐, 그래서 그 놈을 정제하면 뭐랑 똑같으냐 하면 도시가스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오가스를 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서울 시내에 다니고 있는 그 저상버스 지금 그거 있죠. 얼마 전에 폭파도 나고 그런 거. 그 버스들이 다 이 바이오가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수처리장에서 만들어진 그 중에서 찌꺼기가 적당한 공정과 반응을 거쳐서 자동차 연료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로 메타단을 해서 팔면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담수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몇 개 하고 있는데 시화호에 가면 바닷물하고 민물 만나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플랜트를 설치해 놓고 이 아까 말한 리버스 오스모시스라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막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이 민물로 바뀌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막이 우리가 만든 막은 카본 나노 튜브 막이에요. 카본 나노 튜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새로운 굉장히 고급 막이죠. 저걸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에도 물이 필요한데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을 위해서 또 저런 디살리네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오염 토양 복원이 저희가 굉장히 지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쓰고 남은 흙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요. 특히 주유소 근방, 군부대 시설 뭐 이런데 그 흙을 다 우리 건강에 아름다운 흙으로 돌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저런 것들이 저희가 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이 됐고요. 그리드 시스템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오트론이란 회사가 있고요. 2012년에 설립됐는데 첨단 차량 구조 제어 소프트웨어 및 차량 반도체 개발하는 회사고요. 요즘 그 반도체 시장이 급격스럽게 자동차 반도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S 때문에 현대자동차, 모비스, 오트론 저희가 묶여서, 도로는 저희가 잘하니까 저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로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이거는 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한 연구소고요. 저희가 최근에 아까 교수님도 여쭤보셨는데 싱가포르의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라고 난양공대라고 꽤 유명한 그 안에 저희 연구소 지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나가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하고 코워크도 하고요. 뭐 여기 가서 에이컴 이런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1등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스톱하잖아요. 곧 고리 1호기가 스톱하고 그 놈을 해체해야 돼요. 그거를 저기 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관계를 맺은 거고, 요게 얼마 전에 제가 난양공대의 부학장님이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EDB라고 우리나라로 보면 경제기획청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돈을 냅니다. 신기해요. 싱가포르 시스템이 돈을 3분의 1씩 냈어요. 신기하죠? 왜 남의 나라 회사가 들어오는데 돈을 지네 나라가 3분의 2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구하는 것보다 돈을 안 내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저한테 여러 번 와서 빨리 센터를 싱가포르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내가 현금 내줄게.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다 냈더니 자기네가 현금을 9억을 딱 냈습니다. 한 방에. 여기서는 저 선생님 비용을 다 내고 우리는 연구비 조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갔습니다. 그래서 EDB라는 데가, 근데 저 사람이 일본 여기 막 다니면서 저런 걸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R&D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 나라에 오면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 허브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매년 하고요.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모든 컨퍼런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합니다. 세션 발표까지. 네. 10월 달에 있는데 저희가 오픈 시키니까 여러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와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또 학생들, 작년에도 여러분 상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대전을 곧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현대건설 기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시면 모든 분야에 가능합니다. 공학 분야는. 그러면 저희가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상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입사하게 될 경우에는 시험 안 보고 어느 레벨까지 올라오도록 저희가 무조건 뽑는 건 아니고요. 어느 레벨까지 오도록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대충 얘기를,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요, 스텝 포워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하는 거, 남자들이 더 그래.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여학생들도 대부분 그 문화가 우리 자리 잡아서 눈치는 빠르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벌써 종이 깔고 젓가락 놓고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제 젓가락 숟가락을 누가 휴지 위에다 올리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주문 들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하고 어쩌다 앉게 되면 우리 또 직원들 막 깔아요. 전 위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어디다가. 아니, 그래서 제가 들고 있죠. 근데 민망해서 또 어떤 때는 그 바닥이 저는 싫거든요. 제가 들고 있고 싶은데 오면 쫙 깔아서 쫙 미리 놓고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좋은 습관인데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빠른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눈치를 많이 배워서 진정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이대 오늘하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예전에 저희 다닐 때는 여학생이 없었어요, 공대 안에. 진짜. 예. 그 보니까 여학생이 지금 공대에 10만 명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면요. 일부 공학 계열은요, 30% 이상입니다. 예, 막강 파워예요.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토목과에 10% 막 이렇습니다. 예? 건축은 물론 더 많죠. 전산 이런 데도 거의 한 뭐 20% 이상이고요. 그래서 40년 전보다 거의 600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여성 파워가. 자, 요거는요. 저희 연구소에 지금 여러분들 선배가 4명 있습니다. 4명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야, 내가 이대 가. 그래서 한마디씩 써줘. 그래서 직접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전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오세진 대리라는 친구는 환경 공부한 친구인데 여기서 학사하고 일리노이 어버레샨테인에서 석사한 친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오염 토양 복원하는 일을 거의 책임을 지고 있고요. 두 번째도 환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학사하고 석사는 서울대에서 했는데 지금 현대 제철에서 나오는 폐수를 재활용해서 쓰는 일을 하고요. 여기는 얼마 전까지 여기 다녔으니까 여러분 알지도 몰라요. 박민주 사원이라는 친구는 건축과를 여기서 나와서 지금 우리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고요. 최근에 아까 설명한 최근에 저희가 이대에서 학사하고 워싱턴 대학하고 카네기 멜로도 박사한 또 건축 한 분이 한 분 와서 총 4명이 연구소에만 있고 본사에는 많고요. 저희 연구소 안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 중에 한 명도 없는 데가 반 이상입니다.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 중에 저희가 전 다 갖고 있으니까요. 한 명도 우리 연구원이 없는 보내지 못한 학교가 반이 넘어요. 이대는 4명 있고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남자만 주로 많은 세상인데도 그러니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살아달라는 메시지도 보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우리 직원들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전공을 주로 배우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면 다른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는데 이런 말을 파스칼이 했대요. Do not confine yourself to a single field or discipline.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군데 선생님은 이 공부해라고 자꾸 선생님이 계속 안 가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좀 보고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 저희가 면접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자기 논문만 와서 얘기를 해요. 특히 저희는 석사 이상 뽑는데 저희는 그 사람을 뽑으면 이렇게 써야겠다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논문 얘기를 막 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자꾸 유도하는데 내 논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저는 다른 목적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그 회사의 환경이나 이런 걸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뭐 이거 여기 젓가락 놓는 얘기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제가 해외 나가서 그 외국 기관에 가서 발표할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느끼는 게 제가 또 얼마 전에 여기에 와서 대학원생들한테 영어 강의를 2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제가 느끼는 회사 다니는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폴라이트합니다. 여러분들 글로벌하게 보면 너무 폴라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첫째 남자들 더 그래요. 여자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10개 갖고 왔는데 2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나중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생각하면 손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치를 봅니다. 내가 티 나갔다가 괜히 정 맞는 거 아니야 그러고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항상 뭐 요즘 다른 국내 이슈에 너무 관심이 좀 많고요. 또 여러분들을 저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어그레시브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어그레시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저건 잘합니다. 남자보다 우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잘해요. 면접할 때 저희들이 교육받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면접할 때 그러니까 면접을 해보면 점수를 매겨보면 여학생한테 점수가 잘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면접할 때 여학생들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아이 컨택을 더 잘해요. 그리고 남자가 보이지 않게 여자한테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점수로만 딱 까면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아요. 여자한테 나쁘게 말하면 속지 마라 이렇게. 근데 해보면 여자가 점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을 잘해요. 그 순간에 남자들이 굉장히 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강해요. 그거의 장점은 여러분들 아이 컨택을 잘합니다. 근데 더 잘해야 돼요. 글로벌 환경에 가서 얼굴 안 쳐다보고 괜히 선생님 한 3초 보다가 미안하니까 한 1초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오고 이러지 말고 째려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대신 웃으면 되죠. 남자들 저거 무지 못합니다. 여학생들 잘하고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안 쳐다보면 외국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더 움직여서 이 넓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대 출신들이 가서 그냥 딱 잡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스텝 포워드 해달라라는 부탁이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